네, 방금 소개받은 박상인입니다. 예,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그 강연 요청 받았을 때하고 오늘 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우연히 저기 1층에서 우리 정책실장님하고 잠시 조우를 했었는데, 그래서 더불어3 모임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여쭤봤더니 쌍용차 해고 사태 이후에 대학원생들, 직장인들 자발적인 모임으로 해서 많은 좋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부도 하고 또 많은 사회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뜻깊은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였고, 또 적폐청산을 전면으로 내걸었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적폐의 최정점에 있는 게 재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기고 나서 본격적인 재벌 개혁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고, 또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또는 정권 쪽에서도 참 1년 정도는 좀 기다려달라, 좀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뭘 할 것 같은 또 시그널 내지는 이야기도 계속 했었고요. 그런데 6월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이후에 일종의 그 부자 몸조심하는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정반대 정책들을 쏟아냈고요. 대표적인 게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드는 그 특례법을 만들겠다라든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창조경제 규제 완화를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을 한다는 거. 그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좌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개혁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뭐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인내심을 가지고 바뀌도록 기다리겠다, 뭐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연말 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언제까지 기다리겠다, 그 다음에 또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된다 비난을 하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 해서 올 초에, 사실 올 상반기에 정부 범정부 경제민주화 TF라는 것도 사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하겠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입법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국회 탓을 자꾸 해서 그것도 계속 비판을 했더니 자기들이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을 주도하겠다라고 또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경제민주화 TF도 나왔고요. 공정거래법 특별 개정을 위한 전면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이제 7월 달에 나왔는데 그 안을 보면은 별로 내용이 없어요. 이번에 좀 국회에 이제 제출을 안을 곧 하고 다음 주에 최종 공청회를 합니다만은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 권고한 안보다도 약간 더 후퇴한 안을 공정위가 전면 개편안으로 냈습니다. 다음 7월 20일 날 저도 이제 공청회 토론을 나가는데, 토론도 보면은 뭐 발제 담당국장이 20분 하고 7명이 10분씩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보면은 뭐 대부분이 친재벌적인 단체에서 올 것 같은 분들만 쭉 했어요. 이 참 포맷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익은 포맷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항상 그런 식으로 공청회를 열어서는 반대 의견도 들었다는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통과 의례를 삼았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이 특혜를 주는 방식이고 많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선정 방식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해 왔는데 결국은 바꾸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사실. 그래서 특혜를 조금 더 주는 식으로 바꾸는 그런 공청회를 올 봄에 한 적이 있어요. 기재부에서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공청회 관련된 공청회 한 4-5번째 나갔는데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앞에서 일단 세 번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청회가 똑같다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똑같은 포맷.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 발제하고 토론 쭉 찬성 토론, 반대 토론 하나, 그리고는 반대 의견도 들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형식적인 공청회를 했었다는 거죠. 그때도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뭐 이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사실 대통령 어젠다 수준은 아니고 해서 청와대에서는 잘 모르고 뭐 그래서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한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벌개혁 문제는 그렇지가 않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닌데 똑같은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번 정부가 재벌 개혁을 할 의도와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사실 재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라는 상당한 의문이 지금 저는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왜 지금 재벌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강연을 요청하셔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페이지 다운이 안 되네요. 이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먼저 그럼 재벌이 무엇이고 또 재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이후에 한국의 경제 발전은 사실 유례없는 경제 발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벌 또는 군사 독재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나 60년대 이후에 적어도 한 3, 40년 동안의 한국의 경제 발전이 세계에 유례없는 성장이었다는 것은 일단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왜 그런 박정희 개발체제, 이른바 박정희 개발체제가 지금에 와서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버트 루카스 주니어라는 시카고 대학의 거시경제학의 아주 대가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1993년 에코노메트리카는 경제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거기서 한국의 경제 발전을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서 1960년대 필리핀하고 한국을 비교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논문이. 그러니까 1960년에 보면은 우리가 경제 발전의 기본이 되는 인적 자본의 질과 양 또는 물적 자본,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했다는 거죠. 사실 필리핀이 좀 더 나았다고들 평가할 수 있어요. 1인당 소득도 비슷했다. 그다음에 필리핀이 조금 더 사실 나았죠. 그다음에 이 취약률, 스쿨링이라는 취약률, 그다음에 이게 인적 자본의 질을 나타낸다고 보통 생각하죠. 그리고 인구의 분포 또는 규모, 이제 양을 나타내죠. 이것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물적 자본을 정확히 측정을 못하니까 대리 변수로 측정한 게 뭐냐면은 산업 구조죠. 농업 사회였다는 거죠. 수출분도 농산품 위주였다. 그 비슷했다는 거예요. 1인당 GDP 아까 비슷했다. 모든 면에서 비슷했는데 한 30년 이후에 보니까 한국이 필리핀보다 3배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러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필리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들을 보면은 한국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더구나 미러클이라고 그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 발전 사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자, 한국 박정희 개발 체제를 저는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역사적인 유례 없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3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1960년대, 70년대 이른바 시장 실패 또는 제도의 부재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이 발달하지가 않았어요. 국내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자본이 없었던 거죠. 국내에 또 자본이 축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로 외자를 유치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이 신인도가 낮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직접적으로 자본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한 겁니다. 차관으로 들여오거나 산업은행을 통해서 보증을 해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가져온 자금을 기업들에게 나눠주는 관치금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 부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재벌들 같은 경우에 부품 시장이 그때 발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품들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수직 계열화가 일어난 겁니다. LG 창업자 고 구자경 회장 자서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장품을 만들었더니 화장품을 담을 용기,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회사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부품 시장이 발달 안 하는 것을 보완하는 이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특히 금융시장과 중간재 시장의 부재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을 다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였다는 거죠. 기업 집단처럼. 그래서 청와대 경제개혁원이 기업 집단의 중추 역할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재벌이나 공기업들이 사업부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금융을 가져와서 정부가 재벌들한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전자 이런 식으로 이런 가름마를 타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할지를 정해주고 자금도 주는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이 결합된 굉장히 강력한 정부 주도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정부 주도 정책이 주요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당시 발전은 모방을 통한 추격형 경제였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당시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 일본을 따라했습니다. 일본이 성공한 산업 분야를 따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까는 쉽게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방형 추격형 경기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게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속도전이었던 거죠. 가용한 자원을 특정 타겟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하해서 빨리 따라가는 거. 이게 이제 중요했는데 이 군대식 커맨드 앤 컨트롤에 기초를 한 이 주식회사 대한민국 제도,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이 여기에도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을 쓴 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독립한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군사 구테타가 일어났고 군사 구테타를 일으킨 정치인들이 정부 주도 경제발전 전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근데 한국이 왜 성공했는가?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마지막 세 번째 요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재벌들이라든지 기업들한테 특혜를 줄 때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한테 특혜를 줬어요. 일종의 보상체계인데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보상체계가 작동이 됐는데 그 당시에 수출 시장이 가장 경쟁적인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고 잘하는 기업들이 보상을 받는 식의 특혜를 줬다는 거. 이게 굉장히 친경쟁적인 보상체계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나라들, 제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필리핀 어떤 학자분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마르코스가 필리핀의 70년대 마르코스도 독재자죠. 박정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독재자였는데 마르코스가 박정희 개발 체제가 잘 되는 걸 보고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마르코스는 실패한 것 같냐? 그랬더니 마르코스는 특혜를 주로 친인척이나 친구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자기 치과 의사한테 뭐 하나 주고. 그게 이제 보상체계가 보통 많은 경우에 개발 독재 나라에서 보상체계가 메리트 베이스드로 된 잘하는 기업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아닌 친인척이라든지 어떤 비경제적인 커넥션에 의한 특혜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박정희가 위대해서 그렇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박정희라는 사람 자체가 독특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가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왜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느냐? 국내 자본이 없었어요. 외자를 주로 빌려와서 파이낸싱을 하고 갚아야 되죠.
외자를 갖기 위해서는 수출해서 달러를 벌고 와야지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작동이 안 되면 정권이 살아남기 어려워지는 구조. 그것 때문에 사실 그랬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이게 이제 cost of natural resources 이런 이야기를 경제 발전론 쪽에서 해요. 많이 하면은 천년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오히려 발전을 못 하더라. 왜냐하면은 이렇게 외자를 빌려와서 성장을 해서 외자를 갚아야 되고 하는 그런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천년 자원이 많은 나라들. 그리고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해외 원조를 많이 받는 나라도 그런 발전을 보통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고 경제 발전을 입증해야 되는 박정희 체제에서는 이런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보상하는 체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실 추격형 경제에서 아주 효과적인 성장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잘 나갔는데 왜 박정희 개발 제재가 문제냐? 한 2000년대부터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옛날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20년, 30년째 하고 있는데 옛날 식으로 아직도 하고 있죠.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그건 다시 말하면 경제가 발전해서 그래요. 저개발 상태에서 경제가 발전하니까 첫 번째 시장 실패가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금융시장 다 발전했습니다. 부품시장도 다 발전해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정부 주도로 개입을 하고 재벌의 수직 계열화가 심화되고 문어발식 확장으로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 이런 부작용들은 굉장히 커지고 그 전에 정부가 주도하고 재벌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시장 실패를 보완했던 장점은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모방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이제 한계에 왔다는 거죠. 우리 흔히 경제 발전을 최근에 슈페터 성장 이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개발 상태는 테크놀로지 프론티어, 기술 프론티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은 기술 프론티어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술 프론티어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모방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빨리 가는 방법인데 프론티어에 가까워질수록 모방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혁신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모방형에서 혁신형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이루어져 있는 현 한국 경제 상태에서는 혁신형 성장이 거의 이제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박정희 개발 체제가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박정희 개발 체제가 이렇게 안 바뀌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을 하면서 재벌과 관련하는 거대한 기득권 집단이 지금 생긴 것이죠. 그 기득권 집단의 이해와 국민 경제의 이해가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 결과 이른바 경제력 집중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88년부터 해서 이제 한 88년 이때쯤 돼서 우리가 흔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볼 수 있어요. 공정거래법에서 재벌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 것이 1986년입니다. 공정거래법 1차 전면 개정을 하면서 재벌 규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87년에 이른바 헌법을 바꿀 때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것이 헌법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관료들이 벌써 느꼈다는 거예요. 과거에 70년대, 60년대처럼 재벌들이 자기들한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이대로 재벌들을 내버려 두면은 통제불능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재벌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고 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경제력 집중이 상당히 심각해진 상태가 80년대 중후반인데 그때 이후로도 97년 이른바 경제위기 때까지 계속해서 경제력 집중은 심화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인덱스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30대 재벌들의 계열사 수를 나타냅니다. 계열사 수가 증가하는 거, GDP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 자산이 증가하는 거 같이 갑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온 다음에 한 2000년 1년까지는 다시 망하는 재벌들이 생기고 30대 재벌에 많은 변동이 생기면서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재벌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200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주목할 것은
이 시기에 살아남은 재벌들 중에서도 특히 이른바 4대 재벌, 1대 재벌, 삼성과 4대 재벌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2017년 현재 우리 30대 재벌 중에서도 4대 재벌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 정도 돼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윤에서 차지하는 것은 4대 재벌이 30대 전체 재벌의 68%,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대 재벌 중심으로의 거대 재벌 중심으로의 집중도가 경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력 집중이라는 게 뭐냐? 제가 경제력 집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벌이 뭐냐? 경제력 집중이 뭐냐? 재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게 우려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대규모라는 말을 씁니다. 대규모 기업 집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대규모 기업 집단이 아니고, 이 대규모 기업 집단이 특정 가문이나 개인, 우리가 총수라고 부릅니다. 총수에 의해서 지배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대규모 기업 집단을 정부가 지정을 하는데, 이때 대규모 기업 집단에는 총수가 있거나 없거나 둘 다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재벌은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에요. 총수가 없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뭐냐? KT, 포스코 이런 민영화가 된 대규모 기업 집단이고요. 그리고 외국계의 기업들이 지배하는 S-오일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규모 기업 집단이지만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보통 대규모 기업 집단이고 총수가 있는 그런 집단을 재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벌 문제의 핵심이 우리가 흔히 경제력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경제력이라는 것은 economic power라고 불러요. 이 economic power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경제학을 학부에서 들어보신 분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을 거예요. 보통은 시장 지배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쓰죠. 마켓 파워라고 씁니다. 마켓 파워는 뭐냐면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상당한 규모를 가질 때 생길 수 있는 지배력을 말해요. 근데 경제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시장이 아닌 국가 전체를 보고 이야기해요. 국가 경제 전체에서 특정 기업 집단의 영향력이 아주 커졌다. 그걸 우리가 경제력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에요.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진보적 운동에서 경제력 집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때 경제력 집중, 에코노믹 파워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는 경제력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보적 운동에서는 경제력의 존재라고 아예 표현을 합니다. existence of economic power라고 썼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이트키퍼가 존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공하려면 이 게이트키퍼한테 잘 보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경제 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경제 권력이 민주적으로 선출되지도 않고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경제 권력이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경제력 집중 상태라는 거죠. 자, 이 경제력 집중 상태가 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시장 경제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체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진보적 운동에서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 경제적 의미에서 진보적 운동에 동참한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개혁 세력들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20세기 전반에 미국의 역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물론 중간중간에 후퇴가 있었습니다만은 정책을 편 것이 바로 이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정책이었어요. 처음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락커펠러라는 미국의 거부죠. 락커펠러가 트러스트를 만들어요.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트러스트인데, 그때 이제 트러스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말로 신탁이죠. 신탁은 사람들이 돈을 신탁에 맡기면은, 그죠? 신탁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받아주는 거예요. 신탁에 돈을 맡기면 신탁 운전자가 신탁에 대한 의사결정은 혼자서 다 해요. 그리고 피탁자들에게는 수익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락커펠러가 트러스트라는,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돈을 쫙 끌어모아요. 그 돈으로 철도와 석유 산업에 독점화를 시키면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생긴 게 트러스트고, 그래서 이 트러스트,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트러스트를 구조적으로 해체시킨 것이 바로 엔티 트러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1890년에 셔먼 액트라는 법이 이미 있었는데 그 법을 최초로 적용해서 스탠더드 오일을 90개사로 쪼개버려요. 그게 바로 트러스트를 없앤. 그래서 미국에서 경쟁 정책 이름을 지금도 엔티 트러스트라고 부릅니다. 반독점법이라고 해서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 스탠더드 오일을 해체를 시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스탠더드 오일은 특정 산업의 독점화를 통해서 경제를 집중했던 그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엔티 트러스트에 의해서 불가능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재벌이 생겨요. 그래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최근에 어떻게 부르냐면은 아메리칸 재벌이라는 말을 써요. 옛날에는 아메리칸 게이레스라고 그랬어요. 자이바스라고 그랬어요. 일본 재벌을 자이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자이바스 그러다가 요즘 한국 재벌이 더 핫하니까 학자들이 아메리칸 재벌이라는 용어를 써요. 외국 학자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재벌이 생겨요. 어떤 의미냐? 여기도 지주회사 체제를 가져요. 재벌들이. 그리고 여러 산업 분야에 수백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그런 금산 복합된 재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런 재벌들을 기본적으로 없앤 작업들을 한 것이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뉴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을 써요.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미국 재벌들을 해체를 하는데, 그게 바로 뉴딜의 미국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이런 히스토리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스라엘이 2013년에 재벌 개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평화시에 재벌 개혁을 한 유일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경제력 집중이 이스라엘도 2010년쯤에 심각하게 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로부터 개혁을 해서 재벌을 거의 이런 식으로 미국같이 완전히 해체하지는 않았지만은 경제력 집중이 해소될 수준으로 바꾸는 그런 개혁을 최근에 한 것이죠. 자, 재벌이 왜 문제냐? 경제력 집중이 왜 문제냐? 제가 이미 제일 중요한 정치적 민주주의, 그다음 시장 경제 형행화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반체제적인 사실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세 가지 차원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뒤에서부터 가면은 경제 전체 차원에서 보면은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97년에 경제 위기 이후에 IMF라든지 많은 국제기구가 한국 정부에게 재벌을 해체하라고 권고를 했었어요.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라는 금융적인 측면에서 왔지만 본질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데서 비롯됐다고 판단을 한 거죠. 물론 그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오히려 재벌이라는 체제는 두고 코퍼릿 가버넌스, 기업 지배구조만 바꾸는 식의 정책으로 갔고, 그 정책은 사실 쓸모가 없는 정책이라는 게 20년 동안 입증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재벌 개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경제력 집중의 해소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지금 알려진 기업 지배구조, 코퍼릿 가버넌스 상의 문제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코퍼릿 가버넌스에서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재벌 총수 일가가 소액 주주들의 이익에 반해서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심한 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하는 거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는 우리는 정말 심각하고, 영어에서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터널링이라고 불러요. 터널링이라는 게 땅굴을 판다는 거죠. 땅굴을 파서 몰래 이익을 빼돌린다라는 의미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영어로 터널링인데 네이키드 터널링이라고 그래요. 다 까놓고 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게 드러냈고 하는데 법이 규제를 못해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사익 편취를
통제할 수 있는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23조의 2라는 조항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조항은 들어올 때부터 실효성이 별로 없게 만들어졌어요.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법을 개정할 때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면 이렇게 다 빠져나가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정부에서 말을 안 들어요, 당연히. 야당에서도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법을 그렇게 만들고 제가 말한 대로 다 빠져나갔어요. 법 조항 자체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게 만들고 다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조 2를 통해서 사익 편취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실현됐다. 뭐 그 정도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그거를 한 거하고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걸 한 거 두 가지는 사실 의미 있는 개혁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보다 재벌 개혁을 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박근혜 정부는 그거라도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한 것도 없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답답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사실은 제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재벌의 문제점에서 흔히들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에요. 기업 가버넌스는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황제 경영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리스크, 그다음에 경제력 집중의 근본적인 반체제적인 성격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경제력 집중이라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불러오고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경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의 해소 없이는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제조업의 진화가 일어날 수 없고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혁신형 성장으로 갈 수 없다.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지금도 청와대하고 기재부에서는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놔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거시 지표가 괜찮다. 경제 성장률이 OECD 평균보다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액면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성장률은 대부분 작년부터 반도체 특수에서 비롯되고 있어요. 반도체 특수를 제외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아져요, 당장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항상 거의 잘하고 있었고요. 이른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국은 비교적 건실하게 잘했어요. 이걸 가지고 MB는 자기가 잘했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2008년의 금융위기는 미국과 유럽을 직타했고 한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어서 충격을 덜 받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몇 년 전에 가서 그 이스라엘 재벌 개혁 때문에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의 에코노믹 어드바이저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충격을 덜 받았다. 그건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 그러지 네타냐후가 잘해서 그렇다는 말은 안 해요. 정말 놔두건 그런 소리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기가 잘했다고 늘 주장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보시면은 한 2013년까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보다 항상 더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2014년부터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기에 들어가요. 근데 2014년, 4년에서 5년, 6년 이렇게 가면서 한국 경제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아직도 짧아서 이게 정확한 트렌드냐, 또 2017년에 반도체 특수로 한번 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으나 하나 보여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이른바 비즈니스 사이클, 즉 세계 경제가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들을 계속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면은요, 거시적인 지표가 아니고 좀 더 미시적인 지표를 보면은 한국 경제는 지금 제조업의 위기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제조업의 위기다.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GDP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30%가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면은 어디를 떠올리시죠? 독일, 일본 이런 나라죠. 독일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가 안 돼요. 일본은 19%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30%예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흔히 말하는 중국이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조금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인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 제조업도 30%, GDP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대부분을 이른바 7대 중화학공업이 차지하고 있어요. 한 7, 80%를 차지해요. 이 7대 중화학공업이 뭐냐? 70년대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만든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서 큰 7개 산업인 거예요. 그 산업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2010년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 보시면은 제조업 성장률이 항상 우리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어요. 뭐냐면 제조업이 한국 경제를 견인해 갔다는 걸 볼 수 있는데 2010년쯤 되면은 제조업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이 비슷해져 버려요. 더 이상 견인하는 효과가 없어지고. 그리고 2011년, 12년을 보면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무역 특화 지수 같은 거, 그 경쟁력 지수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이라든지, 뭐 그런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 증가율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락 추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제하고 거의 경쟁력 있는 거 없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상의에서도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면은 한 반 정도가 우리 제품들이 거의 사양화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기술력보다는 가격 경쟁력으로 지금도 승부를 걸고 있다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7대 중화공업 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 경쟁력을 지금 상실하고 있다라는 게 근본적인 제조업의 위기다라는 거죠. 한국이 그 중화공업의 강국으로 부상한 게 1990년대 들어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덴마크를 간 적이 있는데 덴마크 동료 교수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분들이 농담 비슷하게 하는 말이 과거에 덴마크가 조선 강국이었는데 한국 때문에 조선업이 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다 조선 강국이었는데 다 망했어요 거의.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또 하는 말이 그렇지만 여전히 설계라든지 주요 부품은 한국이 우리한테 사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90년대 한국이라는 새로 이머징 제조업 국가가 나타났을 때 독일, 북유럽, 일본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최종재 생산은 가격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해외로 나갔어요. 그리고 국내 산업은 어떻게 되느냐?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중간재, 특수재 중심으로 재편이 돼요. 이른바 산업 구조가 업그레이드 되는 산업의 진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뭐냐? 지금 중국이나 인도 같은 회사들이 쫓아오고 있죠.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간재 산업도 여전히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고 있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간재 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예를 제가 하나 현대자동차 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렸네. 현대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현대자동차가 저러다가 정말 무너지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걱정까지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몇 년 전까지 아주 잘 나갔어요. 수익률이 토요타라든지 폭스바겐보다 현대자동차가 높았어요. 몇 년 전까지.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의 높은 수익률을 회장님의 지도력이라고 현대차에서는 선전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회장님의 지도력이 아니고 부품 단가 후려치기였어요. 폭스바겐과 현대자동차 매출액 대비 부품 원가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현대차가 폭스바겐보다 한 10%포인트가 더 낮아요. 그것 중에서 일부는 모비스 같은 회사들한테 또는 글로비스들한테 일감 몰아주기니 값 좋게 해서 해주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남는 부분이 뭐였냐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게 유지가 됐는데 문제는 인도차라든지 중국차들이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쫓아갔을 때 마찬가지죠. 이른바 장치 산업들은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숙련 노동력의 임금 경쟁력이 결국은 되는 거죠. 근데 저개발 국가가 쫓아오기 시작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부품 단가 후려치기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자, 부품 단가 후려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품 단가 후려치기가 단가 후려치기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기술 탈취와 항상 같이 가요. 지금 최근에 기술 탈취, 부품 단가 후려치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사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은 일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술 탈취와 부품 단가 후려치기는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기술 탈취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기술 개발을 하면은 기술을 뺏겨요. 그러면 혁신할 유인이 안 생기겠죠. 중소기업들,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고만고만한 기술을 가지고서 그냥 경쟁만 하려고 하지 혁신하고 할 유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부품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 매달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단가 후려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바게닝 파워가 원청 사업자한테 가버리죠. 그러니까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1차한테 단가 후려치기 하면은 1차 벤더는 2차 벤더한테 더 심하게 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 쭉 건너뛰어서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막 넘어가네. 아이고. 이게 현대차하고 하청업체 수익성 추이를 보면요. 현대차하고 모비스, 현대차 부품 1차 업체죠. 수익률은 비슷하게 항상 높게 유지돼요. 그런데 1차 쪽으로 가면은 수익률이 한 60%로 떨어져요. 2차 밴드로 가면은 한 4분의 1 토막으로 떨어져요. 이 수익률 구조와 현대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 같은 현대차 계열의 1차 부품회사 그리고 1차 밴더, 2차 밴더의 노동자들의 임금 비율도 거의 비슷해요. 현대차가 100, 1차 밴더는 한 65, 2차 밴더는 한 3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임금 불균등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이게 사실 우리 이런 수직 계열화 전속적인 원하청 관계에서 지금 사실 다 비롯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현대차가 경쟁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입장에 왔느냐? 부품 단가 후려치기에서 이렇게 누르고 누를 때까지 다 눌렀는데도 인도나 중국 차들이 쫓아오니까 경쟁력을 잃기 시작해요. 현대차 관계자한테 제가 요즘 현대차 많이 어려우시죠? 특히 어디서 어렵나요? 그랬더니 중국 시장이 정말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현대차가 아직도 품질은 앞서고 있지만은 중국 차들이 워낙에 가격 싸게 나오니까 자꾸 시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엔드 마켓에서 인도나 중국 차들이 쫓아오면서 현대차가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고 있어요. 자, 하이엔드 산업에서 어떠냐? 지금 자동차 혁신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있는 전기차, 커넥티드카 엄청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혁신을 뒷받침하는 부품업체가 국내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런 하이엔드, 커넥티드카 전기차 하려면 외국 부품업체하고 협력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현대차가 갖고 있었던 경쟁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른바 넛크래커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대차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현대차 수익률이 지금 14년까지는 괜찮았는데 16년, 17년, 18년 원래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지금 2차 밴더들은 거의 수익률이 없는 회사가 많고 적자가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산업이
GM뿐만이 아니고요. 현대차에서 경쟁력 상실이 자동차 1차 밴더, 2차 밴더들의 연쇄 도산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부분.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셀룰러폰,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휴대폰 지금 스마트폰 거의 경쟁력을 잃고 있는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로우 엔드, 하이 엔드 다 지금 경쟁력을 잃고 있어요. 반도체 말고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전자, 건설, 제가 이야기해 보면 거의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 않고 철강이라든지 케미컬, 화학 같은 거는 좀 다르냐? 거기도 이제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죠.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부품을 받고 이런 것보다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일종의 부품을 만드는 데긴 한데 우리 포스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제철소라고 항상 평가 1위를 받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가장 효율적이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은 포스코가 만드는 철강은 커머더티라는 거예요. 이른바 범용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용제를 생산할 때 경쟁력이라는 게 얼마나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느냐. 우리 화학 제품도 대부분 범용제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생산성이 높아서 경쟁력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범용제로 버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 특수제에 해당하는 철강 특수제, 조그만 특수제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다 수입하고 있어요. 삼성 지금 반도체 특수라고 그러죠? 근데 특수인데 왜 그러면은 낙수 효과가 별로 없느냐? 삼성에서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데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삼성에서 장비를 더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 소재도 더 구입해야 되죠? 삼성에서 장비 구입은 대부분 일본이나 유럽에서 해요. 그리고 소재는 대부분 일본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연관된 산업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좋고 거시경제는 좋은데 국내 낙수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게 우리 제조업의 위기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고쳐주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 앞날은 굉장히 어둡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이게 혁신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죠. 혁신의 기회가 있고 유인이 있고 금융이 있어야 돼요. 기회와 유인이 있으면 사실 금융은 따라와요. 지금 돈은 굉장히 많거든요. 남아 돌아와요, 사실. 근데 기회와 유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때까지 문재인 정부의 혁신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하려고 하는 건 뭐냐? 금융으로 다 하려고 해요.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서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거죠. 기회와 유인이 없는데 금융으로 혁신이 일어나느냐? 안 된다는 게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정책 실패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혁신 정책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하고 지금. 근데 혁신의 기회와 유인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깨는 문제예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겁이 나고 너무나 자신이 없어 하는. 그렇지만 이걸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자, 이 과도한 수직 계열화나 전속 거래가 왜 혁신에 나쁜가? 왜 기회가 중요한가? 미국에 의해서도 알 수 있어요. 60년대까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도 이른바 GM, 포드, 클라이슬러 3사가 담합을 유지하고 있어요.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생산업체도 전속 계약으로 줄 서서 쫙 하고 있었어요. 60년대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모델이 바뀐다는 것은 차체 자체는 거의 두고 앞에 뒤에 불만 바꿨어요. 불 모양 보고 새로운 모델이라고 사람들이 알아봤다. 전혀 혁신이 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오일 쇼크가 오면서 일본의 소형차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이 거의 망할 뻔해요. 자, 일본 회사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자동차를 양산하면서 어떤 일이 근데 벌어지냐면은 미국의 부품 회사들한테 주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속 계약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에 경쟁이 일어나면서 자동차 부품이 퀄리티가 확 높아져요, 빨리. 자동차 부품 회사의 이 경쟁력, 품질이 향상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완성차가 살아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예는 제가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카고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 두 사람이 쓴 Saving Capitalism from the Capitalist,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 이 책을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자본가가 한국 재벌을 염두에 두고 섰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 재벌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런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 예에 나오는 거예요. 중간재 산업에서 경쟁이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인 기업들, 신생 혁신 기업 어떤 게 생각나시죠? 카카오, 네이버, 또 뭐가 있죠? 아모레 퍼시픽도 들어가나요? 응? 뭐라고요? 그건 뭡니까? 아, 그렇죠. 게임 회사들, 그죠? 많은 게임 회사, 인터넷 게임 회사. 공통 특징이 뭔 것 같아요? 공통 특징이? IT기도 하고, 아모레 퍼시픽은 IT는 아니잖아요? K-팝도 그러고, B2C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컨슈머가 일반인인 엔드 유저들이 컨슈머인 시장이에요. 우리가 혁신이 안 일어나는데 어디냐? B2B예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중간재 산업이에요. 대표적인 B2B가 SI죠. SI 산업이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하는데요. 삼성 SDS, SK CNC, 그죠? 그 다음에 LG 뭐죠? CNCN 뭐더라 이런 LG 거도 있고 하여튼 우리 재벌들이 다 SI 갖고 있죠.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재 산업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 결합되어 있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거나 친인척 회사들 또는 과거에 회사에서 임원을 했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들하고 그런 회사들하고만 거래를 거의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없어요. 도전할 기회가 없어요. 공정한 경쟁은 차치하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혁신이 안 일어나요. 도전할 기회가 있으면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B2B하고 B2C 국내에서만 비교해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혁신의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혁신의 기회가 있는 곳에서도 많은 경우에 기술 탈취가 일어나요. 아까 B2C 같은 경우는 기술 탈취 일어날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B2B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우리가 자동차 산업 1차 벤더가 있고 2차 벤더가 있어요. 2차 벤더들이 부품을 하나씩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이 2차 벤더에서 혁신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 그런데 많은 예들을 들어보면 기술 탈취가 엄청 많이 일어나죠. 가져와. 그래서 경쟁 기업한테 넘겨주고 같이 만들어. 그러고는 단가 우려치기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유인이 없다는 말이죠. 기술 탈취가 만연하다는 것은 혁신의 유인이 없다는 거죠. 유인이 없는데 어떻게 혁신이 일어나길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반도체 장비 업체를 하셨다고 해요. 이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특허도 좋은 것도 있고 꽤 좋은 회사인데 S전자에서 그 반도체 장비 업체 기술 탈취를 해서 그래서 이제 회사가 문을 닫게 됐는데 고맙게도 S전자에서 아버지한테 먹고 살 만큼은 줬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동료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먹고 살 돈은 줬다고 해서. 이 친구는 엄청나게 붕괴를 하는 거예요. 기술 탈취 당해서 아버지가 평생 고생한 것을 뺏겼다 이러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딴 사람들에 비해서는 낫다. 먹고 살 만큼은 줬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너희들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일을 하고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하는 거는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임대업보다 중소기업에서 기술 혁신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벤처에서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기술 탈취 정말 이를 정말 물고 붕괴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술 탈취도 만연하고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사장님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때그때 일어나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1세대 벤처에서 돈을 많이 번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지금 뭐 하느냐? 미국에 이민 가서 부동산 임대업해요. 몇 년 전에 제가 네팔을 간 적이 있어요. 저희 대학원에 이제 네팔 연수 왔던 공무원들이 있어서 가서 만났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네팔에 산업연수원들 연수 한국에 많이 오는데 이제 좀 어떠냐 했더니 한국 가는 거 굉장히 선망한다. 그래서 가서 한 3년에서 5년 열심히 정말 죽으라고 일하고 아껴서 돈 모아서 네팔 와서 잘 산다 그래요. 아,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부동산 인디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층짜리 허름한 건물에 사서 1, 2층 세 주고 자기는 3층에 살고 그래 평생 그거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중소기업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기술 배웠으면은 배워온 기술 가지고 사업하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물건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산업 생태계가 없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기술 배운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돈 벌려고 한 거고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벤처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벤처가 성공한다고 할 때 보통 exit by M&A라고 그래요. 큰 회사들이 사버리죠. 회사를 프리미엄 주고 사요. 우리는 기술 탈취를 해버리죠. 큰 회사들이. 무슨 차이냐? 재산권 보호 문제라는 거죠. 기술 탈취가 있고 없고. 자, 왜 그러면 미국의 기업인들은 윤리적이라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느냐? 아니에요. 징벌 배상이 무서워서 그래요. 미국에는 이제 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기업 불러서 기술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러면은 기업들이 변호사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대하고 하는 걸 다 다큐멘트를 해요. 그래서 큰 기업이 보니까 저거 우리가 비슷하게 한 거 있는데 저거 안 하고 우리 거 그냥 하지라고 뭘 만들었죠?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우리 거를 듣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큐멘트를 딱 내면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징벌배상을 때려요. 근데 징벌배상을 어떻게 때리냐면은 가해자의 경제적인 능력, 즉 매출액에 비례해서 보통 때려요. 엄청난 액수를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징벌배상을 당하는 게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대기업들이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주고 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벤처를 또 딴 아이디어 가지고 하거나 자기가 돈 번 거 가지고 뭘 하나요? 벤처 캐피탈을 해요. 왜? 자기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죠. 해봐서 아니까 누가 성공하고 어떻게 할지 파트너십을 어떻게 해서 내가 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성공의 공식을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로 돌아오고 선순환 구조가 생겨서 벤처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우리나라 벤처에서 성공하신 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사장님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결국은 성공해서 상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M&A는 대부분 M&A 형태든 뭐든 다 기술 탈취예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나라 벤처 성공할 수 없죠.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이 없죠. 벤처 캐피탈이 없으니까 벤처 기업은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은 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벤처를 육성하고 싶어요. 혁신의 기회와 유인을 만드는 제도, 재벌개혁,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걸 만들 것을 엄두를 못 내죠. 재벌들이 엄청나게 로비를 해요. 그 단순한 디스커버리 징벌배상 하나 못 하잖아요. BMW 화재가 나고 억시로 사람들이 죽고 해도 감히 못 해요. 왜 BMW 저렇게 화재가 나는데 징벌배상? 현대차가 막죠. 혹시 SK케미컬이 막죠. 삼성전자 안전사고 저렇게 나죠? 알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안 취해서 안전사고 났다? 징벌배상 때려요. 죽은 가족들은 엄청난 배상을 받아요. 미국 같으면. 돈벼락을 맞을 만큼 배상을 받아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들 행위가 바뀌어요. 징벌배상이 그 사람 혼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억제하는 효과를 행위를 바꾸는 유인체계가 되는 것이죠. 징벌배상 없는 나라가 얼마나 편한 나라인데 그거를 법 도입하는 거를 두겠어요?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제도가 뭐냐면은요. 증거개시 제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민사재판을 가보면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 증거를 수집할 능력이 없어요. 100% 져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이 원고 측, 그죠? 민사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가 마치 검사처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데포지션이라고 해서 검사가 증인신문하듯이 할 수도 있게 해줘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을 다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미드 여러분들 보시면 변호사들이 막 가서 압수수색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시죠. 그게 바로 디스커버리 제도예요. 그래야지 입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제도와 징벌배상이 같이 있으면은
약자의 재산권이 강력하게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제도가 없고 그런 제도는 만들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과도한 수직 계열화 내부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개혁은 안 하고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뭐냐? 금융 지원을 하는 거예요. 벤처도 없고 벤처 캐피탈도 없는데 벤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벤처 기업은 벤처에서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인증을 받는 걸 벤처라고 그래요. 벤처 기업은 인증을 받는 게 벤처예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한국의 벤처 캐피탈은 다 정부가 돈을 어떤 식으로든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벤처가 아니에요, 정의에 의해서. 없는 벤처를 억지로 만들어서 벤처가 몇 개 생겼다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 정책, 20년 동안 기만적인 정책,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회와 유인을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개혁은 안 하고 금융으로 떼어서 할 수 있다? 못한다가 나왔는데도 다른 게 답이 없다는 거죠. 정답을 안 하려니 지금까지 틀린 답이라도 이론 바꿔서 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위기는 극복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이 이렇게 몇 개 재벌들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 그리고 전속 계약으로 블락으로 다 생겨버리니까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가장 연계가 안 된 나라예요. OECD 국가에서 꼴찌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나홀로 가는 거예요. 지금 90년대 이후에 제조업은 이른바 탈수직 계열화가 대세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차 부품들을 모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모아서 자동차를 만드는 식으로 탈수직 계열화가 일어나고 모듈 단위에서 혁신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자,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장 산업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전기가 합쳐져서 전장이 나와요. 우리는 자동차도 강국이고 전자도 강국인데 전장하는 데가 없어요. 왜? 전속 계약으로 다 블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깨주지 않고서는 이 중간 허리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독립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가지 않고서는 혁신 경쟁에서 우리가 상존할 수가 없어요.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 왜 안 일어나고 왜 그걸로 안 가느냐? 현대차가 왜? 토요타 같은 경우도 90년대 덴쇼라는 부품을 만드는 자회사를 독립시켜버려요. 그리고 덴쇼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부품을 다 사겠다고 독립 경쟁체제로 가버려요. 우리는 왜 안 하느냐? 모비스를 그렇게 하면은 정몽구 부자가 현대차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총수 일가의 지배, 세습 문제 때문에 과도한 수직 계열화 문어발식 확장을 풀지를 않고 있어요. 자기들도 결국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죠. 사익 편취를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죠. 자, 이재용 부회장 20년 전에 아버지한테 60억 물려받았어요. 60억. 단돈 60억. 뭐 우리는 단돈이 아닌데 하여튼 이재용 삼성일가에서 단돈이죠. 60억 물려받아서 세금 증여세 12억 냈어요. 48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7조 내지 8조예요. 1,500배가 부풀려졌어요. 본인이 뭐 했나요? 본인이 돈 번 거 하나도 없어요. 사업해서 다 말아 드셨잖아요. 이 삼성 뭐하고 해서 성공한 거 뭐 있나요? 그런데 워런 버핏보다 더 뛰어난 투자 수익을 올렸어요. 삼성그룹에 들어가면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하는 게 총수 일가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세습에 기여하는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 비상장 상장시키기,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사익을 편취하는 거예요.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회사는 어느 정도 그럭저럭 가더라도 거기서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 이대로 가면은 회사도 한국 경제도 라고 하더라도 눈앞에 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부가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눈앞에 지고 있는 걸 내려놓게 하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총수 일가가 자기들의 이익, 사익을 추구하는 건 누구나
인지상정이죠. 그렇지만 그 사익 추구 방식이 사회와 이익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유인해 주자는 거예요. 총수 일가가 돈을 벌고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으면은 기업을 잘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서 그래서 돈을 버는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도록 해주자는 게 재벌개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하겠죠. 내가 내 아들을 경영을 시켜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가져오는 거하고 쟤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경영을 잘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그 사람이 경영을 하고 우리는 혹시 딴짓 하나 감시 감독을 잘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거 어느 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궁극적으로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재벌개혁이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목표가 되겠어요. 자, 다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양극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도 바로 이런 재벌 체제에서 오고 있다. 이 하청 구조 아까 말씀드린 데서 오면은 중소기업 대기업의 생산사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외국들하고 비교해서 OECD 평균에서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임금 불평등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익률 격차, 임금 격차 같이 경쟁이 커지는 양극화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것, 그 정책, 그런 정부의 과감하고도 용감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제가 재벌 개혁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그런 말들을 하세요. 그 가능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재벌 힘이 이렇게 센데 재벌 장충기 문자 방출해서 경제력 집중을 보여줬죠. 삼성이 어떻게 누구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장충기 문자에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신 분들 지금도 목 빳빳하게 세우고 활동 다 하세요. 그게 우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죠. 삼성그룹이 계열사가 50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회사는 몇 개가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거기에 같이 있는 몇 개 회사, 그 다음에 보험 그럭저럭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돈 못 벌어요. 근데 50몇 개나 왜 갖고 있느냐? 삼성은 또 그런 말 해요. 팔려고 하면은 또 난리가 나서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그럼 애초에 왜 그렇게 늘렸냐, 이거예요. 제가 참여정부 때 그 장관을 하신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장관을 되니까 삼성에서 자기 전담 사장이 생기더라 그래요. 자기하고 개인적 인연 있는 사람이 자기 전담 사장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쭉 한번 보니까 모든 장관들에게 삼성 계열사 사장 전담맨이 한두 명씩 붙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이종걸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을 하려고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으러 갔더니 삼성 로비스트들이 이미 와서 앉아 있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국회 주위에 삼성 로비스트들이 거의 한 100명 정도 되지 않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때 동시에 다 투입됐었다. 이렇게 먼저 가서 앉아서 사인 못 받게 앉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력 집중, 우리 삼성의 경제력 집중, 그 4대 재벌, 5대 재벌, 그리고 재벌, 대규모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의 문제, 그 폐해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진보적 운동에서 말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이런 것이다. 게이트키퍼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는데 그 진보적 운동에서 우려했던 거, 진보적 운동이 옳았다는 거를 스글프게도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다. 진보적 운동에서 우려했던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우리 현실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가지고서 그 캐나다에 있는 기업 집단 연구 아주 세계적인 대가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또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한 분하고 지금 사례 연구를 지금 논문을 쓰려고 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너무나 이런 스토리가 있냐고 반긴다는 말을 하면 참 그런데 이런 에비던스가 있다니 이건 정말 논문감이다.
슬프게도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게 뭐냐면은 정부 개혁도 필요해요.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발전 전략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정부 주도 발전 전략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어 보여요. 다 정부가 알아서 정부가 주도해서 하겠다. 시장 이야기하면 시장 만능주의라는 식의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 경제가 시장 경제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기여하는 약자의 재산권 보호예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가 만연하고 기술 탈취가 만연하다.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경제는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저는 한국 경제는 재벌 경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것은 시장 경제를 하자는 사람들이 아니고 재벌 경제를 손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제대로 시장 경제가 되려면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금처럼 시장의 행위자처럼 자꾸 개입하는 걸 바꿔야 되는데 그걸 관료들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바꾸지를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도 정부가 스티브 잡스를 발굴 육성하겠다고 그러죠. 문재인 정부도 뭐 8대 무슨 산업 이름들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몇 대 육성, 발굴 육성한다고 그러죠. 발굴 육성. 발굴 육성을 혁신 경제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만 간단하게 조금 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혁신형 경제가 모방형 경제와 제일 큰 차이점이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은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 사전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들은 예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백투더퓨처가 85년에 1편이 나와서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를 했죠. 백투더퓨처 1편은 85년에서 주인공이 30년 과거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래서 백투더퓨처예요. 1987년에 제가 대학원 1학년이었어요. 그때 87년에 백투더퓨처 2탄이 나왔어요. 그 백투더퓨처 2는 뭐냐면은 85년에서 30년 미래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과거 갔다가 돌아오는 스토리예요. 백투더퓨처 2에서 간 미래 30년 미래가 언제인 것 같아요? 2015년이에요. 거의 이제 3년 전이에요. 그렇지. 85년이니까 15년, 거의 3년이나 됐네요. 참 세월이 빠르네. 네, 근데 하여튼 2015년인 3년 전인데 3년 전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백투더퓨처 30주년이라고 떠들썩하게 행사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언론에서 2015년을 30년 전에 어떻게 그렸는가 비교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예상이 틀렸어요. 백투더퓨처 보신 분 기억에 남는 장면 어떤 게 있나요? 하늘을 나누는 자동차 있죠. 지금 현실 안 됐죠. 그다음 주인공이 그 하버보드 공중부양식 하버보드 타고 다니죠. 그것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들이죠. 그리고 이제 미스터 퓨전이라는 게 나와요. 자동차에 이렇게 뭐 바나나하고 쓰레기 집어넣으면은 연료로 돼서 쫙 가고 하는 게 그게 상온에서 핵융합이 가능하다고 그 당시에 과학적 사기가 횡행했어요. 그래서 나도 실험에 성공했다, 나도 했다 막 전 세계적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사기였던. 그래서 지금은 상온에서 핵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상온에서 핵융합이 가능해지면은 앞으로 화석 연료가 필요 없는 세대, 30년 있으면 석유 안 쓰고 공해 문제 없어지는 그런 세계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됐죠. 또 백투더퓨처 2에 보면은 주인공이 신발끈을 손으로 안 매고 톡 치면 자동으로 묶여요. 그거는 이미 나왔어요. 나이키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상용화가 안 돼요. 뭐 빌 게이츠 정도가 사셨겠죠. 우리는 여전히 손으로 묶고 있어요. 그다음에 게스 스테이션 주유소에 가면은 로봇이 주유를 해요. 이 당시에 미국도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도 그렇고 미국은 더 빨리 어떻게 하나요? 셀프로 바뀌었죠. 로봇이 아니고 자기가 넣어요. 로봇 주유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지금. 자, 신발 자동으로 매는 거 로봇 주유 가능해요. 왜 안 되느냐? 경제성이 없어서 그래요. 경제성.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발전을 이야기할 때 경제성을 생각 안 하고 보통 말을 많이 해요. 뭐 최근에 하도 우리 유행이 빨리 가서 작년에는 AI 그러다가 올해는 블록체인이고 그 전에 로봇이고 하여튼 그랬는데
로봇이 이제 뭐 대세라고 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안에 웨이터들을 로봇이 대체할 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런 일 절대로 안 일어난다. 몇 년 안에 로봇이 웨이터를 대체하려면 로봇 비용이 알바 비용보다 싸져야 되는 거예요. 경제성을 생각 아니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해서 일어날 거라고 착각들을 하는, 그게 이제 나온 것들이죠. 좀 어떤 게 나오냐면 팩스 같은 게 나와요. 팩스 보내는 거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팩스는 어떤가요? 지금 거의 없어졌죠.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없어져버리고 그랬어요. 백투더 퓨처 2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거. 어떤 게 있죠? 스마트폰이 안 나오죠. 백투더 퓨처 2에는 인터넷이 없어요. 87년에 나왔고요. 10년 있다가 일어나는 디지털 레볼루션, 인터넷 레볼루션을 예측을 못했어요. 이런 영화 만들 때 할리우드에서 미래학자들한테 컨설트를 받아서 만든 거예요. 가장 그럴듯하게 30년을 생각해서 만든 건데 맞은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전적으로 누가 위너가 될 것인가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점쟁이가 되고 싶어요. 용한 점쟁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박정희 개발체제, 정부가 뭘 해야 되는데 브레인워시 된 분이 계셔가지고, 스티브 잡스 같은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는 위대한 대통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를 우리가 뭐 있어도 알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에 있는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릅니다. 사전적으로. 그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관료들이 좌절한 눈초리로 저한테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뭐 기다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를 발굴 육성하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대박을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약자의 세상권을 보여줘라. 대박 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라. 돌아가서 혁신의 기회와 유인을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된다. 안 해요, 죽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들도 극구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막아요. 관료들도 극구 말리죠. 왜?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발굴 육성을 한다고 뭘 해야지 뭐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돈을 주무르면서 온갖 이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관료 생활 끝나고 나서 어디 갈 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재벌과 관료라는 것이 박정희 개발체제에 엄청난 기득권이 돼서 우리 사회의 혁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지금 막는 단계다. 이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나 한국 사회가 한 걸음도 더 나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해야 될 거냐? 결국 두 가지죠. 정부 혁신과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벌 개혁. 자, 정부 혁신과 재벌 개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할 것이냐? 제가 이것을 사회통합적 시장 경제라는 거죠. 시장 경제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른바 포용적 성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시장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혁신형 경제에서는 승자가 독식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자, 우리 동아일보에서 몇 년 전에 대학생들 그 창업 상담하는 지도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창업을 하는데 가장 학생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가 1번으로 대답이 나왔을까요?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위험을 어떻게 감수해요? 사회 안전망이 복지제도가 없이는 혁신 경제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OECD 국가에서 이른바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이 양의 관계가 있다고 요즘 IMF 보고서 같은 게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혁신형 경제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안전망과 복지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개혁들을 정부가 해야 되고, 정부의 역할은 이런 개혁을 통해서 제도를 설계하는 기능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스티브 잡스를 발굴 육성하겠다는 식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가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정부 혁신, 그러기 위해서 정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니, 효과가 언제 나타나겠냐. 구조개혁을, 말은 다 맞는데 구조개혁할 때까지 그럼 어떻게 사냐는 맞는 말씀이세요. 단기적인 정책이 같이 가야 되죠. 단기적으로 구조적인 정책을 통해서 효과가 날 때까지 단기적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험난한 계곡을 넘어가도록 할 것이냐는 거죠. 그걸 재정정책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재정정책이 그것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개혁들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재정적인 정책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이야기,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은 지속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단계만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걸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경제 구조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자, 이렇게 산업구조 고도화가 일어난다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일어나야지만 우리 임금 양극화 문제, 소득 양극화 문제 이런 것도 해소될 수가 있어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인적 자본 중심의 중소중견기업,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을 다니는 사람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한 80%가 돼요. 7, 80%가.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에 취직을 해서 오랫동안 다녀더라도 내가 여기서 생활할 수 있고 연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 취직을 해요.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중소중견기업 안 가려고 하죠. 자, 이렇게 산업구조가 바뀌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노동정책에서 가장 희망하는 게 많은 좋은 일자리, 좋은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better and more라는 거죠. better and more 잡을 만드는 게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독일식으로 산업구조가 바뀐다. 이거 아주 단순한 계산입니다만은 한국에서 지금 제조업이 생산량이 늘어날 때 취업자 늘어나는 걸 1이라고 할 때 독일은 1.2가 늘어나요. 왜? 인적 자본 중심이고 우리는 물적 자본 중심이에요. 기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산업구조가 인적 자본 중심의 고부가 가치 중소중견기업으로 바뀌어야지 제조업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요. 자, 젊은 분들이 취직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이냐, 중소기업 정규직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격차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바꾸고 거기에서 이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포용성장이든 소득주도 성장이든 이런 정책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구조도 빨리 바뀌도 효과도 날 수가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자꾸 분수효과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근데 분수효과가 지금 구조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벌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선제 조건인데도 너무나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고요. 정말 이번 올해를 넘기면은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참 한편은 암울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재벌개혁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가능하냐 이 문제예요. 정치적으로. 정책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논문이니 여러 책이니 통해서 여러 번 보여줬던 바가 있고요. 정치적으로 가능하냐? 정치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안 하면 경제위기가 온 시점까지 재벌개혁을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재벌개혁 안 하고 나면은 한국에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경제위기가 왔을 때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우리가 97년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재벌개혁할 기회가 왔죠. 그런데 DJ 정부가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재벌개혁을 포기해버렸죠.
살아남은 재벌 중심으로 빨리 수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제력 집중을 더 심화시켜버렸죠, 사실은.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사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재벌 개혁을 해서 경제 구조를 바꾸는 뉴딜, 미국의 뉴딜 정책 같은 그런 개혁 정책을 할 것인지, 과거처럼 빅딜 정책이라고 해서 경제력 집중을 다시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갈 건지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실패하고 문재인 정부 말기나 다음 정권 초기에 재벌 경제 위기가 온다. 저는 극우 반동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한국은 제2의 중남미가 된다고 생각해요. 재벌은 정말 더 이상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살아남은 재벌들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절대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들어갈 거예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누구나 친재벌이고, 좌파가 들어와서 파퓰리스트적으로 재정 풀고 그래서 한번 떨어먹고, 우파가 들어와서 규제개혁한다고 한번 풀어서 또 한번 떨어먹고, 좌우 정권 교체하고 경제는 한 번씩 더 뒤집어지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로,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개혁을 해서 위기도 막고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경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길 제가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지금 갈수록 저는 그 희망이 없어지고 있어요.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든 그 다음 정권 초반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하다가 실패했다는 오명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핑계가 좌파든 우파든 될 수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개혁을 안 해서 촛불 시민혁명으로 접근한 당신들이 개혁을 안 한 결과 실패했다. 그게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개혁을 해야만 여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러지 않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제가 전면 개편안 이런 것들, 재벌개혁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마치 재벌개혁 한 척 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흑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국민들도 알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재벌개혁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 거기서 출발을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최선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재벌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더라면은 차선은 재벌개혁 안 하면서 재벌개혁 한다고 제발 이야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우리는 재벌개혁 안 한다고 말을 하라고. 왜 재벌개혁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재벌개혁 한다고 사보타지 하면서 재벌개혁 한다고 하느냐. 안 하고 자신이 없어 안 하겠다든지 뭐 때문에 이유를 대든 하여튼 안 하면 안 한다고 말을 하지,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한다고 말을 기만을 하고 결국은 극우 반동이 오는 길을 깔아주는 그런 일을 하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게 디테일하게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일단 여기서 강의는 좀 그만하고요. 질문들 들어오면 구체적인 재벌개혁 방안들 이런 질문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